한중을 얻은 조조는 장로의 군량으로 아침밥을 지어 먹으며 득이양양했습니다. 한편 유비가 익주에서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송건과 유비 사이에는 또다시 마찰이 생겼습니다.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저 멀리 형주에서 송건과 대치하고 있어 조조에게 익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조 진영에 온 지 벌써 7년이 된 사마이는 그동안 간언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는데 난고지상이라는 말까지 들었고 조조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마이는 모사로 왔기 때문에 마땅히 간언을 올리고 계책을 내야 했습니다. 사마이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익주가 아직 불안정하고 유비는 멀리 형주에 있으니 이는 적의 주력을 피하고 방어가 허술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군대가 한중을 손에 넣어 익주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기세를 몰아 진군한다면 촉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조는 크게 웃으며 사람의 고통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다더니 이미 한중을 얻었거늘 다시 촉을 얻길 바라는 건가? 조조는 흥미롭게 사마이를 바라보았고 사마이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유협은 사마이의 계책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사마이를 바라봤지만 사마이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중을 함락시킨 뒤에 촉은 우리의 위세를 보며 벌벌 떨고 있으니 익주는 저절로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승상의 능력이라면 이 기회에 촉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국가를 다스리는 데 밝은 제갈량은 재상이 되고 용맹한 관우와 장비는 장군이 될 테니 촉의 백성들은 안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세가 험해 적을 막기 편한 지점을 점령해 지킨다면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눈앞에 있는 두 젊은 모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중 지역도 이리 험한데 촉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더 험할지 알만하다. 군량과 마초도 문제고 송건이 동쪽에서 소란을 피울 수도 있다. 조정에는 한시를 지키려는 세력도 많은데 내가 늦게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유협은 한실의 종친이고 사마이는 난고지상인데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촉을 차지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구나. 생각을 정리한 조조는 손을 내저으며 유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협은 사마이에게 힘을 합쳐 다시 한번 간언하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사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언하는 목적은 주군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능력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계속 간언한다면 주군은 분명 언짢은 마음이 들 것이다. 주군이 간언을 받아들였더라도 만일 상황이 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간다면 심각한 결과가 돌아온다. 내 예상이 맞더라도 내 지략이 주군보다 높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니 주군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 강력하게 간언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간언할 줄만 알면 평생 탁월한 모사밖에 될 수 없다. 간언하지 않는 현묘함을 알아야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걱정이 사라진다. 전쟁터에서 시의적절한 계책을 내는 데는 내가 유협 당신보다 못하지만 관계의 권무술수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 같다. 조조의 근심은 유비가 아니라 궁궐 안에 있다네. 한편 조비는 초조했습니다. 후계자 다툼에서 내가 우위를 점했고 조식도 더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조식을 수두에 남기면서 내가 막 일을 시작했을 때가 23살이었다. 올해 너도 23살이 되니 더욱 정진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던 조비는 사마이와 상의했고 이제 막 군장을 벗고 한중에서 돌아온 사마이가 제안했습니다. 어찌 가우에게 가르침을 청하지 않으십니까? 사마이조차도 마음속으로 교활하다고 욕했던 인물 가우는 최근 몇 년간 매일같이 정시에 퇴근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우는 자녀들의 결혼도 높은 가문이 아닌 평범한 집안과 짝을 맺어주려고 했고 더구나 계책을 세우는 일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습니다. 조비는 가우를 찾아가라고? 과연 가우가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이는 가우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총명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위왕의 눈밖에 나지만 어수룩한 척하는 사람은 위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우는 둘 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조비는 사마이와 함께 가우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우는 조조가 처음 거병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여영세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조비의 방문이 좀 뜻밖이었지만 조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후의 자손들을 위해 살 길을 마련해 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후가 말했습니다. 부디 장군께서는 덕과 도량을 중시하고 몸소 선비의 본업을 다하며 아침 저녁으로 근면하고 자식된 도리를 어기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가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가후 이 교활한 늙은이의 지략은 매우 뛰어나구나. 지극히 평범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태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술수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는 오히려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승리할 수 있다. 조조는 책략을 쓰는데 도가 트인 사람이다. 그러니 조조 앞에서는 어떤 술책을 써도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소인배처럼 보일 뿐이다. 차라리 정반대의 방법을 써서 덕으로서 사람을 굴복시킨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조식이 불세출의 글재주와 낭만적인 자질을 물려받았다면 조비는 정치적 권모술수와 실용주의를 물려받았습니다. 조비 역시 가후 조언의 속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가후의 조언에 비하면 예전에 오질이 나를 위해 낸 계책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하다. 조비는 가후를 찾아간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후에게 조언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가후가 조비를 지지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세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조조는 가후를 찾았습니다. 조조는 가후를 바라보고 있고 가후는 목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보기에는 자황과 자건 중 누가 더 태자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던진 조조는 가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가후는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못 들은 채 하며 굳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길래 묻는 말에 대답이 없는가? 가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본초와 유경숭 부자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찍이 대군벌이던 원소와 유표가 어린 아들을 총애한 탓에 패망에 이르렀지. 후계자 문제를 결정하는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조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후계자 다툼을 벌이는 동안 적극적으로 바쁘게 움직인 조비와는 달리 조식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방탕하게 술을 마셔 만취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조식은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마차를 몰고 사마문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마문은 천재 외에는 누구라 하더라도 걸어서만 지날 수 있었는데 조식이 마차를 몰고 사마문을 지나간 것입니다. 진노한 조조는 궁정 거마를 관장하는 자를 즉각 사형시키고 건한 22년 조조는 마침내 조비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조비는 참모진의 수준이 조식의 월등히 뛰어넘었고 조정에서 조비의 지지는 조식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식은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정치 소환과 군사적 재능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게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조는 왜 후계자 경쟁을 한 것일까? 조조는 첫째로 조정의 모든 문무백관을 시험해 자신의 편에 선 사람과 한나라 황실에 선 사람을 가려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만든 직계부하들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조비와 조식 중에 누가 더 태자 자리에 적합한지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이는 태자 선발이 조조 집안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에 더 열성적일수록 조조 후계자가 황제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왕의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어기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조 당신의 자손들이 당신의 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나 사마이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조조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식은 사실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조비에게 원한을 품은 정의 형제였는데 정의는 조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계책을 내고 조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최엄을 살해하는 등 온갖 일을 기획했습니다. 조식이 후계자 싸움에 흥미가 없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유비가 장비 마초를 보내 한중을 공격하자 조조는 조홍에게 하우연을 도와 공격을 막아내라고 했습니다.
형주에서는 관우의 기세가 날로 강해져 명성과 위엄이 허도까지 미쳤고 조인이 남방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관우를 상대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조는 당시 업성에 있었고 수도는 왕필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수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길보는 황제를 납치한 뒤 몰래 관우와 연합해서 조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왕필은 간신히 반란을 진압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사마이는 이번 일로 조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때 사마이를 군사마로 올려 군무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군사마는 비록 독립적인 병권은 없었지만 조조가 사마이의 군사적 재능을 인정하고 사마이를 키워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이 기회를 빌려 조조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명문 대가들이 반대하는 둔전제의 실시였습니다. 조조는 예전부터 소장농과 유랑민들을 끌어들여 자신이 정복한 토지에서 황무지를 개간해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명문대가를 상대로 벌인 노동력과 토지 쟁탈전이어서 명문대가의 기득권을 훼손했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교묘하게 민둔이 아닌 군대가 경작하고 지키면서 군량을 대는 군둔을 제안했습니다. 사마이는 명문대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조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이때 조조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유비의 대군이 정식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조조는 슬슬 전투가 지겨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직접 유비를 상대하러 출정합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사마이, 자네도 같이 가지.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